중국이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전 세계 리튬 광산 42곳을 싹쓸이했죠. 그런데 한국의 철강 회사가 단 4천억 원으로 산 소금 호수 한 곳이 중국 전체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자원전략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42곳이 한 곳한테 지고 있다는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은 중국이 33년간 믿어온 자원전쟁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33년간 한 가지만 믿어왔습니다. 자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그 믿음 하나로 전 세계 광산 42곳을 중국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호주. 리튬이 묻혀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수조원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지난해 가을, 제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 한 장이 33년의 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아르헨티나 리튬 경쟁력 재평가 한국, 기업 동향 긴급 분석. 처음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리튬 광산이 단 한 곳도 없는 나라. 배터리는 제법 만든다지만 원재료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그 나라 기업이 아르헨티나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국의 철강 기업 하나가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를 약 4천억 원에 사들인 뒤 그 땅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잭팟을 터뜨렸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중국이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장악하고 있던 바로 그 남미 리튬 시장에서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한국 기업이 우리가 14개월 걸려야 겨우 뽑아내는 리튬을 단 하루 만에 추출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4개월과 하루. 이게 같은 산업의 이야기가 맞나 싶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류에이거라고 합니다. 중국 자원전략 분야에서 33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원전략국에서 국장까지 지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 해외에서 석유, 희토류, 리튬 같은 전략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자리였죠. 제가 주도한 프로젝트만 해도 60건이 넘습니다. 아프리카의 코발트 광산부터 호주의 리튬 광산까지 전 세계 자원 지도 위에 중국 깃발을 꽂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 제가 한국의 철강 기업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튬이라는 광물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버지는 대경유전 개발 1세대 기술자셨어요.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유전을 발견하고 석유를 뽑아내던 시절,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죠.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거야? 땅속에 뭐가 묻혀 있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자원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그 가르침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됐습니다. 자원만 확보하면 이긴다. 석유 시대에는 그 공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중동이 그 증거였죠. 그래서 저는 리튬 시대가 열렸을 때도 같은 전략을 썼습니다. 돈으로 사는 겁니다. 빠르게, 많이, 남들보다 먼저.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예언에 가까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더 뒤에 하겠습니다. 리튬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그 안에 배터리 핵심 재료가 바로 리튬이에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든 현대든 BYD든 전기차 배터리에는 반드시 리튬이 들어갑니다. 20세기의 석유가 세계 경제를 지배했다면 21세기에는 리튬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리튬을 하얀 석유라고 부릅니다. 석유 시대에 중동이 불을 누렸듯이 리튬 시대에는 리튬을 쥔 자가 불을 누립니다. 그런데 전 세계 리튬의 60% 이상이 한 곳에 몰려 있어요. 남미입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 세 나라를 묶어서 리튬 삼각지대라고 부르죠. 제가 이 리튬 삼각지대를 처음 주목한 건 약 8년 전이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리튬을 먼저 차지하는 나라가 배터리 산업을 지배하고 배터리 산업을 지배하는 나라가 전기차 시장을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빠르게요.
중국 정부 예산으로 수조 원을 확보했고 간펑 리튬, CATL, BYD 같은 기업들과 손잡고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만 수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칠레, 호주, 아프리카, 인도네시아까지 어디든 리튬이 있다고 하면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약 5년 만에 중국이 확보한 해외 리튬 광산이 42곳, 전 세계 리튬 가공 능력의 65%를 중국이 장악했습니다. 자원 전쟁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솔직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리튬 광산이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배터리 기술은 인정합니다. LG, 삼성, SK. 이 세 회사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실력 좋은 요리사도 요리를 할 수 없잖아요. 한국은 최고급 셰프인데 식재료를 전부 남의 가게에서 사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남의 가게 주인이 바로 우리 중국이었고요. 리튬 가격을 우리가 올리면 한국 배터리 원가도 올라갑니다. 전기차 가격도 올라가죠. 우리가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셈이었어요. 실제로 리튬 가격이 폭등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리튬 1톤 가격이 약 2년 사이에 8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얼굴이 하얘졌죠. 원가가 감당이 안 되니까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자원의 힘이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원재료를 우리가 쥐고 있으면 그만이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의 포스코라는 기업이 아르헨티나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철강회사 아니야? 철강회사가 리튬을 한다고? 회의실에 있던 부하 직원 7명 모두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리튬은 광산 전문 기업의 영역이에요. 30년간 광산만 파온 전문가들도 실패하는 분야인데 철강이나 만들던 회사가 끼어든다고요?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국장님,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소금 호수 하나를 4천억 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4천억이면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쓴 돈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 그 정도 규모로 뭘 하겠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한국 기업 하나가 고작 4천억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광산 42곳대 한 곳. 비교 자체가 실례였죠. 그날 회의록에 제가 남긴 코멘트가 있습니다. 한국 포스코 거는 주시할 필요 없음. 규모와 경험 부족, 자연 소멸 예상. 지금 그 회의록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33년 경력의 자원 전략가가 내린 판단 치고는 너무 어리석었거든요. 그로부터 약 1년 뒤, 저는 아르헨티나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중국이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건설 중인 대규모 리튬 프로젝트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였어요. 마리아나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사업이었는데 연간 2만 톤의 염화리튬을 생산하는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약 30시간, 경유 포함하면 거의 이틀이 걸리는 여정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관련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행 비서가 태블릿 하나를 건넸어요. 국장님, 참고 자료입니다. 아르헨티나 리튬 시장 현황인데 한국 포스코 관련 내용이 좀 늘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흘겨봤습니다. 포스코가 옴브레무에르토라는 염호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직역하면 죽은 사람의 소금 호수. 이름부터 황량했습니다. 해발 4,000m 안데스 고원 위에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곳이었죠. 저는 태블릿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관심 없어. 철강 회사가 해발 4,000m에서 리튬을 뽑겠다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생산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좀 묘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제 성격을 아니까 입을 다물었죠. 돌이켜보면 그때 비서의 말을 좀 더 들어볼 걸 그랬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루 쉬고 다음날 아침 국내선을 타고 살타주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다시 차로 4시간. 안데스 산맥을 가로질러 해발 3,800m 고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지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붉은 사막 위에 하얀 소금 결정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금 먼지가 피어올라 햇빛에 반짝였죠.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해발 4,000m에서는 평지의 산소가 60%밖에 안 돼요. 걸을 때마다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중국 프로젝트 현장에 도착하니 거대한 증발 연못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연못에 소금물이 담겨 있고 안데스의 강렬한 태양 아래 서서히 수분을 증발시키고 있었어요. 이게 전통적인 리튬 추출법입니다. 소금물을 연못에 부어놓고 1년 넘게 기다리는 거죠. 물이 다 날아가면 바닥에 리튬이 남는 원리입니다. 현장 책임자인 자오 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국장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시설 먼저 둘러보시겠습니까? 그래. 일정 빡빡하니까 바로 시작하지. 연못 시설을 돌아보는데 자오 부장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저기 산 하나 넘어가면 한국 기업이 뭔가를 짓고 있습니다. 포스코라는 회사인데요. 아, 그 철강 회사. 알아. 신경 쓸 것 없어. 자오 부장이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서요. 보통 리튬 생산 시설이면 우리처럼 증발 연못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한국 회사는 연못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연못을 안 만들어? 네. 연못 대신에 화학 공정 플랜트 같은 걸 짓고 있어요. 건물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작고요. 근데 장비들이 좀 특이합니다. 저도 리튬 현장에서 12년 일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설비예요. 그 순간 처음으로 미세한 불편함이 가슴 한편에서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을 수 없는 묘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증발 연못 없이 리튬을 뽑겠다고? 실험실에서 나 가능한 이야기야.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전 세계에 없잖아. 헛돈 쓰는 거지 뭐. 자오 부장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현지 아르헨티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한국 회사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뭔가 우리랑은 다른 방식으로 리튬을 뽑고 있다면서요.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가동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요. 가슴 한편의 불편함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자오 부장, 우리가 리튬 광산 42곳을 확보했어. 전 세계 리튬 가공 능력의 65%가 우리 중국 손에 있어. 한국은 광산이 한 곳이야. 고작 한 곳. 그 한 곳으로 뭘 뒤집겠어?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고산지대라 두통이 심한 탓도 있었지만 자오 부장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증발 연못 없이 리튬을 뽑는다고? 본 적 없는 설비. 아르헨티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소문이 돈다고? 창문 너머로 안데스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해발 4,000m에서 올려다보는 별은 손에 잡힐 것처럼 가까웠어요. 차가운 고온의 바람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죠. 설마. 아무리 그래도 철강 회사가 리튬 업계를 뒤흔들 수는 없어.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산 하나 넘어 그 작은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제 33년 커리어의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게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식 일정에 없던 결정을 내립니다. 자오 부장, 일정 하나 추가해. 한국 회사 쪽 상황을 직접 보고 싶어. 자오 부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국장님이 직접요? 어제 신경 쓸 것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가는 김에 구경이나 하려고.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33년간 자원 현장을 누비면서 길러온 직감. 그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가서 직접 확인해.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솔직히 그 순간에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42곳의 광산이 있고 수조 원의 투자가 있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고작 한 곳이잖아요. 40이 대 1점,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날 산 하나를 넘어가서 목격한 것은 40이 대 1이라는 숫자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차를 타고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고원지대의 비포장도로를 40분쯤 달렸을까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도착한 곳은 어제 본 우리 중국 시설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없는 것이었어요. 증발 연못이 없었습니다. 우리 중국 프로젝트는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연못이 끝없이 펼쳐져 있잖아요. 소금물을 부어놓고 태양열로 1년 넘게 증발시키는 그 넓은 연못이요. 그런데 이 한국 시설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깔끔한 화학 공정 플랜트 건물 몇 동이 서 있었어요. 규모만 보면 우리 시설의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이 정도 규모로 뭘 하겠다는 거야. 우리 증발 연못 하나만 해도 저 건물 전체보다 넓은데. 자오 부장이 현지 아르헨티나 업체 관계자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카를로스라는 엔지니어였는데 한국 회사 쪽 상황을 좀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직접 포스코 시설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관찰하면서 카를로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죠. 카를로스, 저 시설이 정확히 뭘 하는 곳이에요?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디에리 플랜트입니다. 직접 리튬 추출. 소금물에서 리튬만 골라 뽑아내는 시설이에요. 직접 추출이라고요? 증발 없이? 네. 특수한 화학 물질을 소금물에 넣으면 그 물질이 리튬만 선택적으로 흡착합니다. 소금이나 마그네슘 같은 불순물은 그대로 놔두고 리튬만 쏙 빼내는 거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디엘이 직접 리튬 추출이라는 개념 자체는 알고 있었어요. 업계에서 꿈의 기술이라 불리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상업적으로 대규모 생산에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거 실험실에서나 되는 거 아니에요? 상업적 규모로 가동하는 곳은 못 들어봤는데. 카를로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가 해냈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 플랜트가 지금 실제로 가동 중입니다. 시운전이 아니라 본격 생산이에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진짜로요? 상업적 규모의 디에리 플랜트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카를로스, 저 시설의 생산 시간이 어떻게 돼요? 소금물 넣고 리튬 나올 때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에서 이틀이라고요? 우리는 14개월 걸립니다. 14개월이요. 그런데 하루라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입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14개월은 420일이에요. 420일 대 1일. 우리가 한 번 생산할 동안 한국 회사는 이론적으로 420번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오 부장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장님, 회수율도 문제입니다. 회수율이 뭐? 증발법은 소금물 속 리튬의 30%에서 40%만 건져냅니다. 나머지 60% 이상은 증발 과정에서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저 디에리 기술은 회수율이 88%에서 90%라고 합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같은 소금물을 써도 우리는 35% 뽑아내고 한국은 88% 뽑아낸다. 약 2.5배 차이예요. 거기에 시간까지 합치면 효율 차이가 수백 배에 달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안데스 고원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는데 그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이게 진짜라고, 과장이 아니고? 카를로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기술에 대해 직접 보고서를 냈어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인정한 겁니다. 발밑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라면 아무 기업에나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붙이지 않거든요. 차로 돌아오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오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국장님, 괜찮으시나요? 괜찮아. 그냥 생각 좀 하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3년간 저는 자원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돈이라고 믿어왔어요. 누가 더 많은 광산을 사느냐, 누가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느냐. 그 싸움에서 중국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돈으로 광산 42곳을 사는 동안 한국은 기술 하나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증발 연못이 필요 없다. 1년 걸리던 걸 하루에 한다. 회수율이 2.5배. 이건 개선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온 저는 베이징에 긴급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디엘이 기술 관련 자료를 전부 모아 한국 포스코가 어디까지 왔는지 상세히 파악해. 그리고 우리 기술진에게 물어봐. 우리도 디에리를 할 수 있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 팔짱을 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안데스의 석양이 소금 평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광활한 하얀 대지 위에 한국의 작은 공장 하나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좋으면 뭘 해? 규모가 안 되잖아. 4천억 투자로 만든 공장 하나로 우리 42곳을 이기겠어. 불가능하지. 하지만 이틀 뒤
두 번째 충격이 날아왔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살타 공항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베이징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요청한 포스코 관련 자료가 정리됐다는 거였죠. 태블릿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매장량 데이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공항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포스코가 그 염호를 인수할 당시 추정 매장량은 탄산리튬 기준 약 250만 톤이었습니다. 4천억 원에 250만 톤. 나쁘지 않은 거래지만 대단할 것도 없는 수준이었죠. 우리가 그 광산을 검토했을 때도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 산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인수 후 정밀 탐사를 실시했더니 확인된 최종 매장량이 1,500만 톤이었습니다. 당초 예상의 7배요.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1,500만 톤, 1,500만 톤. 숫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이 1,500만 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리튬이 대략 8kg이에요. 1,500만 톤이면 전기차 약 4억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중국의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가 3억 3천만 대인데 중국의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고도 남는 양이에요. 4천억 원에 산 땅에서 그 규모의 보물이 나온 겁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자오 부장도 같은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국장님, 이 광산을 우리도 검토했었죠? 그래. 왜 안 샀습니까? 그 질문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왜 안 샀냐고요? 당시 분석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매장량 대비 인수 비용 과다. 아르헨티나 경제 불안정 리스크. 주변 인프라 부족, 투자 비추천. 우리의 분석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시 추정 매장량 250만 톤 기준으로는 4천억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과 외환 규제도 실제 리스크였고요. 하지만 포스코는 달랐습니다. 포스코가 주목한 건 매장량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염호의 리튬 농도였습니다. 리터당 0.9g. 이건 세계 최상위 수준이었거든요. 리튬 농도가 높다는 건 같은 양의 소금물에서 리튬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마그네슘 같은 불순물이 적어서 정제 효율까지 극대화할 수 있었죠. 우리는 광산의 크기와 가격만 봤습니다. 포스코는 소금물의 품질을 봤어요. 같은 땅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것을 읽어낸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에는 DLE 기술이 있었잖아요. 기존 증발법으로는 250만 톤 규모에서 채산성이 안 나왔지만 DLE 기술로 88% 회수율을 달성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못 뽑아내던 리튬까지 다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공항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단순히 광산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관점 자체를 놓친 거였습니다. 돈으로 많이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했던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500만 톤이라 4천억에 산 땅이 지금 시세로 얼마짜리지? 자오 부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50조 원 이상입니다. 리튬 가격이 회복되면 120조 원까지 갈 수 있고요. 투자금 대비 120배 이상이요. 120배. 4천억이 50조가 됐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연금술이었어요. 그것도 운이 아니라 기술과 안목이 만들어낸 연금술. 그 순간 하나의 의문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포스코는 어떻게 알았을까? 다른 회사들은 그냥 지나친 그 염호에서 어떻게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DLE 기술이 있었기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기존 증발법으로는 채산성이 안 나오는 광산도 DLE 기술이 있으면 금광으로 변하거든요. 기술이 광산의 가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중국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2곳을 샀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으로 우리 42곳 전체의 가치에 도전하고 있었죠. 부에노스아이레스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속으로만요. 이건 우리가 예상한 게임이 아니다. 판이 바뀌고 있다. 베이징에 돌아온 직후 아르헨티나에서 정치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밀레이라는 새 대통령이 취임한 겁니다. 전기톱 개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파격적인 인물이었어요. 국영 기업을 무자비하게 구조 조정하고 시장 자유화를 밀어붙였죠.
처음에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야 대통령이 바뀌어봤자 경제가 워낙 엉망이니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밀레이가 취임하자마자 한 행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과 서방 진영에 확실하게 줄을 선 겁니다. 반대로 중국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한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아르헨티나는 세계 2위 리튬 매장국이에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중국한테 등을 돌렸다는 건 리튬 전쟁의 지정학적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타격은 RIGI라는 제도였습니다.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의 30년간 법적 안정성과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보장하는 겁니다. 법인세 인하, 수출 대금 해외 송금 자유,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수출세 면제, 그리고 이 모든 혜택이 30년간 보장됩니다. 포스코 아르헨티나가 이 RIGI 제도에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적으로 승인됐어요. 골든 패스를 받은 겁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사무실 책상을 쳤습니다. 주먹이 아팠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됐어? 부하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RIGI 승인 절차도 훨씬 까다로워졌고요. 사실상 지연 전술입니다. 같은 아르헨티나 땅 위에서 같은 리튬을 놓고 경쟁하는데 한국 기업은 전용 차선으로 빠르게 통과하고 우리 중국 기업은 검문소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이런 차별이 생긴 걸까요? 밀레이 정부가 단순히 반중이라서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포스코의 DLE 기술은 친환경 공정이었습니다. 리튬을 뽑아내고 남은 소금물을 다시 땅속으로 돌려보내는 순환 구조예요. 거대한 증발 연못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 자연 파괴가 최소화되고 지하수 고갈 문제도 줄어들죠. 환경 단체들의 반발도 적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중국 기업들은 전통적인 증발법을 쓰고 있었어요.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연못을 만들어야 하고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소모하고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르헨티나 환경 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었죠. 법원이 신규 허가를 중단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밀레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환경 부담이 적은 한국 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고 환경 논란이 많은 중국 기업에게는 문턱을 높인 거니까요. 거기에 미국과의 관계 강화라는 외교적 계산까지 더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충격받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외교부 쪽 지인을 만났어요. 식사 도중에 그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류 국장, 미국이랑 아르헨티나가 핵심 광물 공급망 협정을 맺었다는 거 알아? 포크를 든 채 멈췄습니다. 언제? 얼마 전이야. 조용히 진행됐어.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핵심 광물 협정.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는 법을 만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소재를 쓰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했어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팔려면 중국을 거치지 않는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미국과 핵심 광물 협정을 맺었다? 이건 아르헨티나산 리튬이 미국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하는 리튬은 중국을 거치지 않는 클린 공급망이 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포스코는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였어요. 미국이 원하는 탈중국 공급망. 그 핵심 축에 한국 기업이 딱 자리를 잡은 거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기술에서 밀리고, 매장량에서 뒤통수 맞고, 이제 지정학에서까지 포위당하고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 편이고, 미국까지 한국 편이고, 우리 중국은 돈은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은 스모그 때문에 별이 안 보여요. 아르헨티나 안데스 고원에서 봤던 그 쏟아지는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 아래 한국의 작은 공장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42곳에 한 곳. 숫자로는 우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곳이 기술로, 매장량으로, 지정학으로 우리 42곳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고,
돈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자신을 다독였죠. 하지만 네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도, 매장량도, 지정학도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구조 자체에서 날아온 충격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 저는 포스코에 대한 종합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단순히 리튬 생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전체 사업 구조를 파악하라고 했어요. 며칠 뒤 올라온 보고서를 읽는데 세 번째 페이지에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포스코는 리튬만 캐는 게 아니었어요. 보통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광산 회사가 리튬 원광을 캐냅니다. 가공 회사가 이걸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해요. 소재 회사가 수산화 리튬으로 양극재를 만들고요. 배터리 회사가 양극재로 배터리 셀을 만듭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회사가 담당하고 중간중간 마진이 붙어요. 그런데 포스코 그룹은 이 과정을 전부 자기 손으로 합니다.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리튬을 직접 캐냅니다. 디엘이 기술로요. 이걸 자체 공정으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합니다.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를 만듭니다. 심지어 다 쓴 배터리에서 리튬을 다시 회수하는 리사이클링까지 해요. 원료에서 가공,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그룹 안에서 완결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광산만 운영합니다. 리튬 원광을 캐서 시장에 파는 거예요. 리튬 가격이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적자가 나죠. 시장 가격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 포스코는 다릅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원료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좋고요.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자체 조달이니까 양극재 원가가 내려가서 거기서 이득을 봅니다. 올라도 이익, 내려도 방어가 되는 구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밀을 재배해서 시장에 팔아요. 밀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봅니다. 한국은 밀을 재배해서 직접 밀가루를 만들고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빵집에서 팔아요. 밀값이 떨어져도 빵 원가가 낮아지니까 빵집에서 더 벌면 됩니다. 우리는 원재료 장사꾼이고 한국은 최종 제품까지 가는 사업가인 겁니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은 부분이 있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 리튬을 올해 처음으로 양극재 생산에 직접 쓰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회사와 제품 인증 절차를 밟고 있고 인증이 끝나면 바로 납품을 시작한다고요. 자원 확보에서 가공, 양극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이 현실이 된 거예요.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물건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부하 직원이 노크하더니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국장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중국 배터리 회사 두 곳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계약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는 정보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직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뭐라고? 우리 중국 기업이 한국한테 원료를 사겠다고? 양극재를 사겠다는 겁니다. 포스코의 수직 계열화 덕분에 원가 경쟁력이 좋다 보니까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리튬 광산을 42곳이나 사들였습니다. 리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정작 우리 중국 배터리 기업이 한국 회사한테 소재를 사러 가고 있다니.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거였어요. 광산만 사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광산에서 최종 제품까지 이어지는 사슬 전체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자원의 한 조각만 갖고 있었고 한국은 자원부터 제품까지 전체 그림을 완성한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이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차원이 달랐어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전략이었고 한국은 기술로 연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앉아서 리튬 시장 자료를 뒤적였어요. 뒤적이면 뒤적일수록 상황이 더 암울해졌습니다. JP모건이 리튬 가격 전망을 상향 조정했더군요. 리튬 수요가 전년 대비 29%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전기차만 보던 시장에 AI라는 새로운 수요처가 나타난 겁니다. 리튬 수요는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커지는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기술 있고,
매장량 있고, 지정학적 유리함 있고, 수직 계열화 있고, 3박자가 아니라 4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베이징 도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에 리튬이 들어가고, 그 리튬의 미래를 한국이 쥐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요. 아버지는 대경유전에서 평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유전을 발견하고 석유를 뽑아내던 시절, 그 현장의 기술자셨어요. 영하 40도의 혹한에서 맨손으로 드릴을 잡으셨던 분이죠.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가 영웅이었습니다. 중국의 석유 독립을 이뤄낸 세대, 아버지의 세대가 자원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진리를 증명했으니까요. 제가 자원전략국에 들어간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석유로 중국을 일으켰다면 저는 리튬으로 중국의 미래를 지키겠다. 그런 각오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은퇴하신 뒤 딱 한 번 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리튬 해외 광산 확보 프로젝트를 막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 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얘기했죠. 아버지, 제가 올해만 광산 8곳을 확보했습니다. 남미, 호주, 아프리카. 내년에는 15곳 이상 추가할 계획이에요. 아버지가 국을 드시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거야? 네, 아버지. 땅을 사는 것과 땅 속의 것을 꺼내는 건 다른 문제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무슨 뜻이세요? 우리 대경유전도 마찬가지였어. 처음에 유전을 발견했을 때 다들 좋아했지. 석유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석유가 있는 건 알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기술이 없었거든. 외국 기술자들한테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기술을 확보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 아버지가 국그릇을 밀어내시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자원은 땅에 묻혀 있으면 그냥 돌멩이야. 그걸 꺼낼 기술이 있어야 비로소 자원이 되는 거야. 광산을 많이 사는 것도 좋지만 기술 없이 광산만 사들이면 언젠가 후회할 수 있어. 솔직히 그때 저는 아버지 말씀이 옛날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석유 시대의 교훈이지 지금은 다르다고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 기술도 살 수 있고 사람도 데려올 수 있잖아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기술이야 나중에 확보하면 돼요. 지금은 자원을 먼저 차지하는 게 급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죠. 당시 이미 편찮으셨거든요. 그로부터 2년 뒤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오랜 동료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왜 이거? 내 아버지는 석유를 캐는 기술자였지만 항상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이었어. 자원은 유한하지만 기술은 무한하다고. 자원은 유한하지만 기술은 무한하다. 그 말이 이제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 앞에서, 베이징 사무실에서, 한국 기업의 디엘이 기술 보고서 앞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그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어요. 기술 없이 광산만 사들이면 언젠가 후회한다. 아버지,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요. 우리는 42곳의 광산을 샀습니다. 수조 원을 썼어요. 하지만 기술 개발에는 얼마를 투자했을까요? 디에리 같은 차세대 추출 기술에 얼마를 쏟았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광산 인수에 쓴 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포스코는 달랐습니다. 리튬 추출 기술을 8년 넘게 연구했어요. 포항에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디엘이 기술을 완성한 뒤에 광산을 샀어요. 기술이 먼저, 광산은 나중. 순서가 우리와 정반대였던 겁니다. 우리는 먼저 사고 나중에 기술을 고민했고, 한국은 먼저 기술을 만들고 나중에 정확한 곳을 샀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였어요.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대경유전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석유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고 드릴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젊은 아버지. 사진 뒷면에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땅 속의 보물은 기술이 있는 자에게 열린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당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원을 꺼낼 기술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리튬 광산 하나 없던 나라가 기술 하나로 21세기 하얀 석유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진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충격이 남아 있었거든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온 뒤 베이징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 그 보고서를 쓰면서 마주한 최종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나서 저는 33년간의 모든 확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베이징에 돌아온 뒤 저는 상부에 제출할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남미 리튬 공급망 경쟁력 재평가였어요. 33년 커리어에서 가장 쓰기 싫은 보고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에는 제가 주도한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야 했거든요. 자료를 정리하는데 최종 데이터를 마주한 순간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이 멈췄습니다.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자산 가치 추정치였어요. 보수적 시나리오로 50조 원. 리튬 가격이 회복 국면에 접어든 현재 추세를 반영하면 80조 원에서 120조 원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4천억 원의 산소금 호수 하나가 120조 원짜리 자산이 된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300배에 달하는 잭팟이에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중국이 아르헨티나에 쏟아부은 돈이 수조 원입니다. 광산 여러 곳, 가공시설, 인프라 투자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철강 회사가 4천억 원 하나로 우리 전체 투자의 가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숫자로 따져봤습니다. 생산 효율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중국 기업들은 증발법으로 연간 약 2만 톤의 염화리튬을 생산합니다. 거대한 증발 연못을 운영하면서요. 포스코는 DLE 기술로 올해 안에 연산 5만 톤 체제에 돌입합니다. 3단계까지 완공되면 10만 톤이에요. 증발 연못 하나 없이 우리보다 5배 많은 양을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원가 구조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증발법은 날씨에 의존해요. 비가 오면 못하고 겨울에 효율이 떨어지고 증발 연못 유지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DLE는 실내 공정이라 365일 가동이 가능하죠. 날씨와 무관합니다. 생산 원가가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 비용까지 합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우리 중국 프로젝트는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증발 연못 때문에 환경단체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법원이 신규 허가를 중단시킨 적도 있었고 환경 소송 비용만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포스코의 DLE는 소금물을 순환시키는 구조라 환경 부담이 최소화돼요. 인허가도 훨씬 수월하게 통과하고요. 그리고 수직 계열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구조였습니다. 원료에서 양극재까지 일관 생산. 리튬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방어 체계. 우리는 그런 구조가 없었어요. 보고서에 쓸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42곳의 광산, 수조 원의 투자, 증발법 기반, 회수율 35%, 생산기간 14개월, 환경 갈등 지속, 지정학적으로 고립 추세. 한국 포스코는 한 곳의 광산, 4천억의 투자, DLE 기술 기반, 회수율 88%, 생산기간 하루, 환경 부담 최소,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지원. 표를 다 채우고 나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항목을 봐도 우리가 이기는 칸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앞서는 건 광산수. 42대 1점. 하지만 그 42곳의 양이 한 곳의 질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 33년 커리어의 핵심 철학이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결론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자원 확보 전략은 양적 확대에 치중한 반면 기술적 우위 확보에는 소홀했습니다. 한국 포스코의 사례는 기술 혁신이 자원의 양적 우위를 압도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줄 더 추가했습니다. 기술 확보 없는 자원 전략은 사상 누각입니다. 이 한 문장을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기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33년간 믿어온 원칙을 부정하는 문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날 밤,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배터리에 저장될 겁니다.
그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미래를 누가 쥐고 있는지 저는 아르헨티나 안데스 고원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광산이 하나도 없던 나라, 원재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 철강이나 만들던 회사가 리튬 시장에 뛰어든다고 온 업계가 비웃었던 나라. 그 나라가 기술 하나로 게임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42대 1의 열쇠를 뒤집었어요. 자원 전쟁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졌다고요.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파격적이라면서 직접 설명하러 오라고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고위 관계자 여러 명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한 관계자가 바로 반박했죠. 류 국장, 기술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광산을 많이 확보한 게 잘못됐다는 말인가요? 우리 전략이 틀렸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광산 확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광산만 확보하고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한 게 문제입니다. 포스코는 8년 넘게 DLE 기술을 연구한 뒤에 광산을 샀습니다. 기술이 먼저, 광산은 나중. 우리는 광산이 먼저, 기술은 나중이었죠. 그 순서의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관계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DLE 기술을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미 8년 이상 앞서 있어요. 기술 개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포스코는 더 앞서 나갈 겁니다. 3단계 증설까지 완료되면 연산 10만 톤 체제에 올라서요. 글로벌 3위권 규모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아르헨티나 안데스 고원의 위성 사진이었어요. 하얀 소금 평원 위에 2개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중국의 거대한 증발 연못 단지, 다른 하나는 포스코의 작은 DLE 플랜트. 여기 보이시는 큰 점이 우리입니다. 작은 점이 한국이에요. 크기만 보면 우리가 압도적이죠. 하지만 저 작은 점 하나가 우리 큰 점의 생산 효율을 수백 배 앞서고 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기술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한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용기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용기가 아니야. 사실을 사실대로 쓴 것뿐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쓰라렸습니다. 33년간 자원 확보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아버지 묘소에 들렀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조용한 묘지였어요. 3월 초라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아버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비 위에 쌓여있던 마른 잎사귀가 흩날렸어요. 자원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원을 꺼낼 기술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였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석유를 캐는 기술을 직접 만들어내셨잖아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기술을 개발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걸 잊었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대신 돈으로 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잊어버린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61세 남자가 아버지 묘 앞에서 울었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33년간의 오만함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묘소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은 여전히 별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안데스 고원에서 봤던 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해발 4,000m, 숨쉬기도 힘든 그 고원 위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겠죠. 추위와 고산병을 견디면서 8년 넘게 갈고 닦은 기술로 소금물에서 하얀 보물을 뽑아내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배운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양보다 질입니다. 42곳의 광산이 한 곳의 기술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제대로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돈보다 기술입니다. 수조 원의 자본이 8년간의 기술 개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과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것들이요. 셋째,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술이 먼저, 자원 확보는 나중.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넷째,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포스코는 남들이 미친 짓이라 비웃을 때 4천억 원을 던졌습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을 칠 때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 후를 보는 안목. 그것이 결국 수십조 원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한국의 한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리튬 광산이 단 한 곳도 없는 나라. 배터리 원재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 자원 전쟁에서 존재감이 없던 나라. 그 나라가 기술 하나로 21세기 하얀 석유, 전쟁의 판도를 뒤집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 전략가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중동의 유전도 가봤고, 아프리카의 코발트 광산도 가봤고, 호주의 철광석 노천광도 가봤어요. 하지만 아르헨티나 안데스 고원의 그 소금 호수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곳은 없었습니다. 해발 4,000m, 숨쉬기조차 힘든 척박한 땅. 사람이 살기조차 어려운 그곳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세계를 바꾸는 기술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원을 꺼낼 기술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건 광산 하나 없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안데스 고원의 하얀 소금 평원 위에서 대한민국의 배터리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천억 원의 베팅이 수십조 원의 기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술의 힘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자원의 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중국 자원전략국 33년 경력의 관료가 아르헨티나 안데스 고원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광산 하나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하나로 자원 전쟁의 판도를 뒤집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